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기본 강좌 1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좌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용어에서 강의를 듣고 기본 강좌를 들으셔야 이게 좀 이해가 빠르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용어에서 강좌를 안 듣고 바로 들으면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반드시 용어에서 강좌 듣고 이 강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본 강좌 1강은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1장 총칙 부분하고 제2장 공인중개사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개업 그 변천 과정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하는 업무가 바로 이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개업이 어떻게 변천했냐면 처음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업입니다. 바로 이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때 얘기하는데, 이때는 객주, 거간, 갓회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업무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 갓회를 집주름이라고도 합니다. 집주름. 집을 주름 잡는 사람 그렇게 아셔도 되는데, 이 집주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전문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리고 객주는 객상 주인의 준말입니다. 이 고려시대 상품 위탁 매매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거가는 객주 밑에서 객주에 소속해서 상품이나 토지 등을 중개하던 자를 말합니다. 자, 자유업이었던 것이 이게 인가제로 바뀝니다. 인가제. 자, 관에서 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1893년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 자, 허가를 받아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1922년 경기도령 소개영업 취재 규칙에 의해서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신고제가 됩니다. 신고제.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1961년 소개영업법이 제정되면서 그랬고, 그 이후에 허가제로 다시 바뀝니다. 허가제. 자, 허가제가 바뀐데, 이게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인 법입니다. 중개업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됐고, 이때 허가제로 바뀌면서부터 이 신고제 시절에 복덕방 하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중개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록제로 바뀝니다. 등록제. 지금 제도인데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1999년 7차 개정 이후에는 등록제가 됐고, 그리고 2005년도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때도 역시 이 등록제는 그대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중개인이라고 하지 않고 부칙 인정 중개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인, 허, 신허 등, 그게 암기하실 때는 중개업의 변천사를 자유업, 인가제, 허가제, 그 다음에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에서 자, 인호, 신호 등 지켜야지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교재에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지금 2005년도에 전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는데,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법령은 이 공인중개사 법률,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률 시행령,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률 시행 규칙,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르는 말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1조를 볼 것 같으면 법 1조는 항상 어떤 법인지 다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그 법이 왜 나왔는지. 이 법은 이런 식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어떤 법이든. 자, 공인중개사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자, 제1조. 이 법은 바로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하는데,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자, 부동산 중개업을, 자, 중개업과 관련된 거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 공정하고 투명한 뭘 확립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입니다. 거래 질서. 자, 이걸 확립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 하냐? 요 두 개는 이제 직접 목적이 되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요 두 개를 확립함으로써 뭘 하냐면 국민경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이바지. 자, 요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할 정도로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처음에 바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내가 만화 공인중개사 교재를 뭐 한 6번 이상은 내가 본다 하는 마음으로 보면 한 번만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소리내서 읽으면 기억이 3배, 4배 더 오래 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중요한 용어 몇 개 같이 공부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어떤 법률이든 제1조의 목적이 나오고 제2조에는 그 법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 법에서는 이 용어를 이러한 의도로 쓴다 하고 정의를 내려주는데 공인중개사법 역시 똑같습니다. 제1조의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먼저 중개. 자, 우리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 그 문장을 듣고 이해하면 천재입니다. 이해 못해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되고 그걸 제가 풀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 자기의 주택이 있어요. 주택. 이 주택이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진 겁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자, 이 갑이 매도인이에요. 팔려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누구한테 내놓는다? 이 매도인이 중개업자 A에게 내놓은 겁니다. 중개업자 A. 자, 그럼 중개업자 A. 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수인입니다.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니까 중개업자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그 중개업자 중개를 해서 갑은 매도를 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해서 중개가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죠. 자, 이 중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요걸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즉 갑과 을을 말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매매 또는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중개업자가 뭐 했다? 알선을 한 겁니다. 알선해서 거래를 매칭한 것. 그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중개의 3요소. 자, 중개의 3요소. 요 안에 다 있거든요. 지금 보면. 먼저 중개의 3요소. 첫 번째, 이 주택이 있어야 될 거죠. 바로 이거를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중개할 대상이 있어야 중개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중개 의뢰입니다.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이 중개 대상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그러면 의뢰를 못하는 거, 중개를 못하는 겁니다. 의뢰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일 필요한 사람이죠. 바로 중개를 하는 사람. 중개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개업자. 요 셋이 중개의 3요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용어. 공인중개사는 용어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업자냐?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인 자격자를 취득한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계속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개업이란, 중개업. 아까 중개를 설명을 했는데 중개업은 중개자의 업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서 일정한 보수, 즉 중개 수수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중개를 업.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용어에 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문장 하나 바꿉니다. 아까 중개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개에 대한 정의는 중개업이란 이렇게 해놓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뭐 권리의 교환, 뭐 매매 교환, 기타 권리 득실 변경을 써놓는 거. 그러면 그거 틀린 거죠. 왜? 그건 중개지 중개업은 아니거든. 중개업에서의 핵심은
중개를 업으로 한다. 보수를 받고. 자, 그리고 중개업자가 나옵니다. 이제 중개업자. 중개업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용어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중개업자를 어떻게 하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즉 중개업자.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등록한 사람만이 중개업자인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둘은 아니죠. 하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으면 중개업자인 거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했으면 중개업자가 아닌 겁니다. 즉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개업자가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중개업자는 어떻게 세 개로 종류가 나뉘거든요. 책에 또 나와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법률상으로는 딱 일단 두 명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을 한 겁니다. 개설 등록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법인인 중개업자. 이 법인인 중개업자를 줄여서 중개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데 아까 이 설명, 그러니까 자인허 신호등 할 때 옛날 소개업 하다가 계속 하던 사람들을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중개인이라고 그랬고 중개인이라는 사람들의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면 개정돼서 뭐로 바뀌었다? 부측에서 인정한 중개업자. 즉 부측 인정 중개업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부측에서만 인정한 겁니다. 옛날 중개업 시절에 중개인 하던 사람은 부측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 중개업자다라고 규정을 주어서 계속 중개업에 임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 부측 인정 중개업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는 세 종. 중개업자의 종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은 절대 부측인정 중개업자는 될 수가 없어요. 부측인정 중개업자 옛날부터 해오던 분들이라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자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측인정 중개업자는 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에 소속되거나 같이 일을 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대표자가 된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실제 등록증에는 종별이 두 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이건 이제 법인인 중개업자 그리고 부측인정 중개업자 이렇게 세 수로 나눈다면 먼저 첫 번째 업무를 폐업했어요. 폐업한 다음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폐업할 때는 어떻게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제 폐업 신고한다고 폐업 신고서 한 장 써서 제출하면 바로 폐업이 됩니다. 폐업을 했다 다시 등록하는 것, 재등록이라고 그러죠. 등록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 역시 폐업했다가 다시 중개법인 만들면 되는데 부측에서 인정하는 중개업자는 폐업을 하면 다시는 중개업에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중개업자에 소속된 중개보조는 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역대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자, 두 번째 업무 지역입니다. 업무 지역. 자기의 업무 관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부산이나 제주도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인인 중개업자 역시 전국입니다. 그러나 부측에서 인정하는 중개업자는 반드시 자기가 소재한 시도, 즉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서에 있는 중개 대상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개업자라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인천 거 못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광역시 인천에 저희가 중개사무소 개설했다면 인천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부산이나 뭐 제주도, 충청도 못 한다는 얘기다. 도 역시 도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건 중개업자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체계입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있는 물건만 전국에 있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가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업무 지역은 이렇고, 세 번째 등록 인장. 어떤 등록?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입니다.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데, 그때 찍는 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등록 도장은 바로 인감도장. 생각하시면 돼요. 인감증명법의 인감도장.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부책인정 중개업자 역시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옛날에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새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변경이 됐을 때 인감 도장을 분실했다든가 했으면 그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법인의 대표자, 자, 대표자가, 예,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신고한 인장이면 됩니다. 주된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있는 그 해당 시, 군, 구청에다가 법인의 대표가 신고를 하면 되고, 그리고 법인에는 분사무소가 있거든요. 분사무소, 분신사무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사무소는 이 분사무소 대표자가 쓸 도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도장입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의 주된 사무소에다가 역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쓸 도장도 인장도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증 설정. 중개업자가 중개사고가 나면, 그래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 중개업자의 고유과실로, 그러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 즉 보험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 보증 설정 금액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억 원 이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 원 이상을 하면 되고,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을 하면 됩니다. 또 법인 중에 농지만 전문으로 하는 데 있죠. 즉 지역농협을 얘기합니다.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만 보증 설정하면 되고, 부책임전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똑같습니다. 둘 다 개인인 중개업자들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만 업무 보증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하고 관련된 건데, 이 중개사무소 관련된 건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통으로 적용이 돼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가능하다. 공동사용도 가능하고,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건, 내가 경기도에 있어. 예를 들어서 부책인전 중개업자가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하면 되지만, 부산으로 이전 가도 돼요. 그럼 부산으로 이사가면 부산광역시니까 부산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 대상으로 해서 중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도 가능합니다.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 용어의 정리를 하고, 이번에 법정 중개대상물, 아까 중개대상물, 중개의 3요소의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법정 중개대상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 중개,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인데 그 법이 뭐냐? 바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은 뭔가, 요거는 중개업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가 나옵니다. 법에서 2가지 정했고,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3가지 정했는데, 첫째, 법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랬다? 토지. 자, 2번째는 건축물과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나옵니다. 토지의 정착물. 자, 세 번째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된 나무예요, 나무. 자, 네 번째는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그리고 5번째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입니다. 공장재단. 묶음을 재단이라고 그러면 묶음이에요, 묶음. 광업재단 그러면 광업권 플러스 거기는 토지, 기계, 장비 다 합치는 개념들입니다. 이런 거를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이거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이 2개는 법에서 정합니다. 법률, 공인중개사 법률에서 정한 거고, 나머지 3개 요
의제부동사, 주음부동사는 어디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여러분들 자다가도 빨딱 일어나서 외울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토건, 입광공 5번씩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토건, 입광공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 대상물로서 중개업자가 됐을 때 중개를 하는 물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상 이제 중개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판례에 아파트 관련해서 입주는 불가하고 분양은 가능하다. 이게 뭐냐 하면, 입주권은 판례상 중개가 불가능하고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입주 불가 분양 가능,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속 대상인 토지하고 상속 대상,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토지, 그리고 상속 받은 토지, 자, 둘 중에 하나는 중개가 불가하고 하나는 중개 가능합니다. 상속 대상인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땅 아들이 받아.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중개 의뢰할 수도 없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중개가 중개를 못하지만, 상속을 받았어. 상속받은 거 팔겠대. 중개하겠죠. 그 상속받은 토지는 중개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아울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2장 공인중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제1장을 마치고,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제도는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여러분이 지금 보려는 시험이 무슨 시험? 예,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에요. 이거 합격해야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간, 시험을 시행하는 시행기간. 자, 이 시험의 시행기간. 기관 그러면 어떤 관공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관직을 지칭하기도 하고. 자, 이 시험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누구다?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우리는 국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을 다 국장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책 만화공인중개사에는 부동산 공법에서도 국장, 공인중개사부터 국장, 공시법령에서도 국토해양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국장으로 표현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줄임말이에요. 자, 국장. 청국장. 얼마나 이게 운치 있습니까? 자, 원칙은 시도인데 얘는 국장이에요. 둘 다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국장이 다 시행을 해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장이 전국적인 통일 유지를 위해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가 먼저 협의를 하고, 또 누구의 의견을 거친다?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 자, 이 시험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내에도,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 국장 말을 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국토해양부에 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보면, 구성을 보면 5명에서 7명으로 둡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근데 위원장이 누구냐면, 국토해양부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누가 지명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명이에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에 있는 고위 공무원,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 부장이죠. 이 국장이 자기 부하 중에 높은 사람 하나 지명해서 너가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위원장 하십시오 하면 하는 겁니다. 지명을 하는 겁니다. 국장이 지명을 하고, 위원, 나머지 이제 6명쯤 되겠죠. 4명쯤 되겠죠. 5명에서 7명 사이니까. 위원은 그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이 높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추천한 사 중에서 그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명하는 게 아니라 학식이 높은 분들일 때 위촉을 하는 거예요. 자, 위촉을 해서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요 7명,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숫자 7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7. 자, 이 숫자 7하고 12개 나오는데, 오늘은 숫자 7을 한번 점검하고 넘는데, 숫자 7은 뭘로 정리됐냐면, 7, 등, 신, 인자, 등, 전, 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연은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일단 뒷부분에 놓긴 했는데, 자, 기본 강좌에서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칠하고 관련된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먼저. 등은 등록 신청을 했어요. 용어 했을 때 설명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등록 신청 7일 이내에 뭘 한다? 등록 통지를 합니다. 등록이 됐다고 통지를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실무에서는 다 전화로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 교부받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때 업무 보증하고 인감증명서 띄어서 가져가야죠. 자, 7등 신인자, 이 신자가 바로 사실은 신데 암기하기 쉽게 하려고 7등 신인자 등전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시험위원회 그 인원입니다. 인원 5명에서 7명 사이. 자, 이거 시험위원회 위원 5명에서 7명 사이에 7. 자, 이는 인장 등록인데, 인장 등록은 처음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만 등록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잊어버린다든가 분실한다든가 했을 때 인장을 변경해야 했죠. 바로 인장 변경했을 땐 변경 후 며칠 이내? 7일이니까 7일 이내 인장 변경 7일 이내 등록해야 되고, 자는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됐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자, 이 시험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행자이기 때문에 자격증 역시 시험에 합격하면 누가 교부한다? 국장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주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주면 어디 가서 받아요? 시청이나 도청 가서 받는 겁니다. 합격했을 때. 그런데 자격이 취소됐어. 뭐 부정하게 시험을 가서 합격했다는 데서 걸렸어. 그러면 자격이 취소돼요.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 처분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가서 반납해야 돼요. 안 하면 돈 100만 원 과태료 묻니다. 자, 등록은 역시 등록 취소됐을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는데 잘못을 했어. 그래서 개설 등록에 해당되는 잘못을 한 거예요. 이중 등록을 했다든가.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그러면 등록 취소되면 며칠 내에 반납? 7일 이내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중개업자는 며칠 내에? 7일 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물론 중개대행이 정보 공개하지 마십시오라고 의뢰하면 정보 공개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은 연수교육 받기 전에, 며칠 전?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연수교육 받으라 하고, 자, 어떤 내용이고. 자, 이렇게 해서 7등신 인자 등전 연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기본 강좌 1강을 배웠고, 제1편 법령의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인중개사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